오빠, 내가 하숙생들 방 청소 좀 해준 것 같고 어머님이 나 도둑년 취급해요. 나 무섭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어머, 얘 좀 봐라. 내가 언제? 너 유럽 여행 가서 명품 산 건 대체 뭐니? 그건 사업용이었어요. 사업용? 남자친구랑 호텔 가는 것도 사업용이야? 오늘은 20년간 하숙집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신 박영숙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화려한 외모의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연인지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였다. 하숙집 어머니 영숙의 이야기. 프롤로그. 남의 자식들에게 베푼 정성.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58이 되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대학가 근처 낡은 집에서 벌써 20해 가까이 하숙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룻밤새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갈 곳 없는 시골 아이들, 부모님이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가난한 대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밥솥에 쌀을 안치고 미역국이며 김치찌개며 끓이고, 하숙생들이 어머니 맛있어요 하며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는 게 제 하루의 보람이었습니다. 남의 자식 잘해주면 내 자식에게도 복이 돌아올 거야.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준 작은 건물 하나와 이 하숙집으로 버텨내면서도 늘 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호가 어렸을 때부터 하숙생 형들과 누나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다들 우리 정호를 예뻐해 주었고 정호도 그 형님들, 누님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했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마음, 이 정성이 언젠가는 우리 정호에게도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된 걸지도 몰라요. 정호는 늘 하숙생들과 나눠 먹어야 했고 제가 남의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내 아들은 소홀히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호가 20살 넘어서 대학 다닐 때도 저는 여전히 다른 하숙생들 밥 챙겨주고 빨래해 주느라 바빴어요. 정호는 그냥 우리 집 아들이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하숙생처럼 대해줄래요? 내가 엄마 아들이라고 해서 늘 뒷전인 것 같아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때도 저는 뭔 소리야, 내가 내 아들인데. 뒷전이 어디 있어? 하며 넘겨버렸어요. 아, 그때 정호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일장 며느리 맞이 첫 번째 경고. 정호가 28살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윤지라는 이름의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지라고 해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하는 그 여자의 첫 인상은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화려했어요. 긴 생머리는 완전히 펴져서 윤기가 잘잘 흘렀고 얼굴은 성형을 한 게 분명했어요. 눈꺼풀이 너무 또렷하게 접혔고 코는 오뚝하게 세워져 있었고 입술도 봉긋하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번쩍번쩍했죠. 정호는 그런 윤지를 보며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어요.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올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니, 윤지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호의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정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정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서 앉아라. 저는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윤지를 맞았어요. 그런데 윤지가 집 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 거실의 가구들, 심지어 현관에 놓인 신발장까지 훑어보는 게 마치 감정사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정호 오빠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마음씨가 그렇게 착한 거구나 싶어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왜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숙생들이 어머니 진짜 집 같아요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윤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특히 제가 하숙생들 밥 챙겨주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어머니 하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12명 있단다. 다 착한 아이들이야. 와, 그럼 매달 꽤 수입이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이에 집 수입을 묻다니.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정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윤지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윤지야, 그런 얘기는. 아, 미안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윤지는 금세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정호가 윤지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윤지 어때? 예쁘지? 응, 예쁘다. 그런데 정호야. 뭐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첫 만남에서 받은 이상한 느낌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너 좋으면 됐어. 결국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삼켜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윤지의 그 계산적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장 결혼 준비 드러나는 본색. 정호와 윤지가 사귄 지 1년쯤 지나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정호는 완전히 들떠 있었고 저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기뻤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윤지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양가 상견례 때였어요. 윤지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어머님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셨고 아버님도 비싼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겉보기에는 잘 사는 집 같았죠. 그런데 상견례 비용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아, 우리 윤지 아빠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도 사위 되는 정호가 장남이니까 이런 건 남자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지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웃음이 참 비릿했어요. 물론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보통 양쪽에서 조금씩. 제가 말을 꺼내자 윤지 아버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윤지 시집 잘 보내는 게 소원이에요. 대신 정우가 윤지를 평생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말은 좋게 하시지만 결국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라는 뜻이었어요. 윤지도 옆에서 오빠 미안해. 우리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하셔서. 하며 정호의 팔에 매달렸어요. 정호는 그런 윤지가 안쓰러웠는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할게요. 윤지네가 어려우시니까.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려우면 저렇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올까? 하지만 아들 앞에서 뭐라 할 수는 없었죠. 결혼식 준비는 더 가관이었어요.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혼수, 예단. 모든 게 저희 몫이었어요. 윤진애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 당일 윤진애 하객들을 보니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들 우리 윤지 시집 정말 잘 갔네. 신랑 집이 부자인가 보네. 하며 수군거리더라고요. 특히 윤지 어머님이 하신 말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우리 윤지 아빠가 정호한테 딱 문서 보여주고 사위야 나중에 다 내 거다 했는데 그게 사실 다 가라야. 다 옛날에 넘어간 건데 후. 옆 사람에게 귓속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정호를 속인 거구나.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호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윤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제가 어떻게 그 순간을 망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베푼 정성이 우리 정호에게도 돌아올 거야. 윤지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저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정호와 윤지를 보니 뭔가 달랐어요. 윤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로 조심스러워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내 밑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호랑 저 열심히 살게요.
말은 예쁘게 했지만 그 표정에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3장 하숙집을 점령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윤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물건 보관할 곳이 필요해요. 혹시 빈 방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 2층 맨 끝방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거기 써도 돼. 대신 하숙생 들어오면 비워줘야 해. 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며칠 후부터 택배차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대형 박스가 10개씩, 20개씩 쌓여갔어요. 하숙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복도가 너무 좁아서 지나가기 힘들어요? 현관에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신발장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윤지에게 말했어요. 윤지야, 물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윤지가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것도 그렇지 싶어서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윤지가 하숙생들에게 자기 쇼핑몰 물건을 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은근슬쩍 했어요. 언니, 이 블라우스 어때요? 요즘 인스타에서 대박 나고 있는 거예요. 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숙생 혜진이가 예쁘네요 했더니 바로 가격을 말하더라고요. 이거 원래 8만 원인데 언니니까 5만 원만 받을게요. 어떠세요? 혜진이는 당황했지만 윤지가 이 집 며느리고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나 봐요. 결국 샀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방까지. 윤지는 하숙생들을 자기 고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 심한 건 사지 않으면 은근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 민수 오빠는 안 사세요? 그럼 제가 추천한 게 마음에 안 드신가 보네요. 좀 서운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표정을 굳히거나 아예 인사도 안 하거나. 하숙생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곤란해요. 사고 싶지 않은데 안 살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생활비 부족한데 억지로 사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도 있어요. 하숙생 재현이가 윤지에게 누나 죄송한데 이번 달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못 살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윤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재현 오빠 여기서 편하게 지내려면 뭐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집 며느리인데 제 부탁도 들어주지 않으면 좀 서운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났어요. 이게 뭐야? 하숙생들을 협박하는 거야? 당장 윤지를 불러서 따졌어요. 윤지야, 너 하숙생들한테 물건 사라고 강요하면 안 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알잖아. 그랬더니 윤지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강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좋은 물건 추천해 준 거예요. 사고 안 사고는 자기 맘이죠. 추천이 아니라 협박이었잖아. 협박이라니요? 그건 오해세요. 저도 살려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윤지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저도 정 오빠 도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정말 서러워요. 정호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윤지는 바로 고자질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제 사업을 방해해요. 저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태클 거세요. 정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윤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내 와이프가 하숙생들한테 뭘 했는지 알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물건 추천해 준 게 죄예요? 추천이 아니라 엄마, 그만하세요. 윤지 혼자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방해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키운 하숙생들을 내 며느리가 괴롭히고 내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고. 이게 제가 바랐던 복인가요? 사장 창고가 된 하숙집. 윤지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1층 거실 한쪽 벽면이 온통 박스로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윤지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2층 방이 꽉 차서 거실에도 좀 놓았어요. 며칠만 있다가 치울게요. 그 며칠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됐어요. 하숙생들이 TV를 보려고 해도 박스들 때문에 제대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거실이 완전히 창고가 되어버린 거죠. 윤지야, 이건 너무하잖아. 하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물건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럼 우리 정호도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호에게 물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 윤지가 번 돈은 다 사업 재투자한대요. 지금은 키우는 단계라서 당분간은 제가 생활비를 다 대야 해요. 그럼 윤지 용돈은? 그것도 제가 주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면서 왜 돈은 안 되는 걸까? 어느 날은 윤지가 자기도 미안했는지 하숙방 월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방 하나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하숙비 비슷하게 매달 50만 원 정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윤지야, 이번 달 방값은? 아, 깜빡했네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더니 나중에는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인데 그 돈으로 하숙생 한 명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윤지 때문에 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더 심한 건 윤지가 택배 받는 일을 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루에 택배가 10번도 넘게 와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벨이 울리면 제가 나가서 받아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하느라 집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택배 좀 받아주세요.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가족이니까 도와달라. 그 말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숙생들 밥 챙겨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기에 윤지 택배까지 받아주니까 제가 완전히 윤지의 직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윤지는 뭘 했을까요? 오전에는 잠자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정호와 데이트하고. 하루는 윤지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어요. 야, 너 진짜 좋겠다. 시어머니가 택배도 받아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그러게. 나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돈 벌이는 남편이 다 하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며느리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윤지의 머슴이야? 그날 밤 정호에게 말했어요. 정호야, 윤지가 너무 심하다. 집을 완전히 창고로 만들어 놨잖아. 엄마, 사업 초기라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 사업이 안정되면 다 정리할 거래요. 그럼 하숙비는 언제 줄 거야? 그것도.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좀 기다려달래요. 정호는 완전히 윤지 편이었어요. 아니, 윤지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윤지가 하숙생들에게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장 하숙생들을 등쳐먹다. 하루는 민균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혹시 어머니가 윤지 씨한테 우리 생활비나 그런 거 얘기하신 적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희 사생활을 남한테 얘기해? 그럼 윤지 씨가 어떻게 제가 이번 달에 용돈 받은 얘기를 알고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얘기냐? 윤지 씨가 그러는데 제가 이번 달에 부모님한테 3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옷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냐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윤지한테 했어? 아니요. 절대 안 했어요. 그럼 윤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칠 후에 답이 나왔어요. 하숙생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우리 방에 누가 들어간 적 있어요? 왜? 제 책상 서랍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정리해놨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어요. 설마 윤지가? 다음 날 윤지가 외출한 틈에 2층을 확인해 봤어요. 윤지가 쓰는 방 말고 다른 방들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숙생들 방 곳곳에 윤지의 흔적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윤지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진 흔적. 윤지가 하숙생들이 없을 때 몰래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하숙생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혹시 너희 개인적인 물건들, 통장이나 용돈 받은 편지 그런 거 방에 그냥 놔둬? 네, 책상 서랍에 넣어둬요. 왜요? 혹시 그런 게 없어진 적 있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가끔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제서야 윤지의 수법을 알겠더라고요. 윤지는 하숙생들이 수업 가고 없을 때 방에 몰래 들어가서 부모님한테서 온 편지나 통장 내역을 보고 누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 맞춰서 물건을 사라고 압박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도둑질 아니야? 저는 당장 윤지를 불러서 따졌어요. 윤지야, 너 하숙생들 방에 들어가서 개인 물건 뒤진 거 맞지? 윤지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증거도 있어.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청소 도와드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청소? 내가 언제 청소 도와달라고 했어? 그냥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야. 하숙생들 방은 멋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자 윤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빨리 와봐. 어머니가 저를 도둑년 취급해요. 나 억울해 못 살겠어. 정우가 급히 집에 와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윤지를 도둑 취급해요? 정말 도둑년이라고 했어요? 그냥 청소 도와준 것 가지고. 청소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라고. 에이, 설마 그럴까요? 윤지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정호는 완전히 윤지를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숙생들을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숙생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들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집 어머니도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하숙생 2명이 이사를 나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해서요.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20회 가까이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하숙생이 불편해서 나간다는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빈 방들도 윤지가 창고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비는 방인데 제가 써도 되죠? 더 이상 새로운 하숙생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문이 난 거죠. 이 집 며느리가 하숙생들을 괴롭힌다고. 제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고 윤지의 물건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6장 윤지의 일상적 횡포. 윤지의 본격적인 횡포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하숙생 재현이가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서 제 우유가 없어졌어요. 우유? 네, 어제 새로 산 우유 한 팩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마셨나 싶었어요. 다른 하숙생들이 실수로 마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숙생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왔어요. 어주머니, 저희 고향에서 저 생일날 먹으라고 보내주신 한우가 없어졌어요. 한우? 네,
그거 엄마가 꼭 너 먹으라고 사주신 건데 모두 없어졌어요. 30만 원 어치예요. 저희 엄마도 큰맘 먹고 보내주신 건데. 그때까지도 저는 누군가의 실수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윤지가 정우와 함께 들어오면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오늘 한우 스테이크 어땠어? 맛있었지? 한우 스테이크라고요? 응,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그 비싼 고기를 어디서 구했어? 냉동실에 있길래 가져다 썼지. 어차피 한 집에 사는데 뭐.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윤지가 하숙생들 개인 음식을 몰래 가져다 쓴 거였어요. 당장 윤지를 불러서 따졌어요. 윤지야, 너 혜진이 한우 가져다 썼지? 어머니 그게 혜진이 거였어요? 태연하게 반문하는 윤지를 보며 기가 막혔어요. 그걸 왜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써? 어머니 저도 모르고 그랬어요. 냉장고에 있길래 공용인 줄 알았죠. 공용이라고요? 공용이긴 무슨 공용이야. 하숙생들 개인 음식이야. 그럼 어머니가 표시라도 해두시든가요. 어떻게 구분해요? 윤지는 오히려 저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냉장고에 칸막이를 만들고 하숙생들 이름표를 붙여뒀어요. 하지만 윤지의 도둑질은 계속됐어요. 어머니, 제 요구르트가 또 없어졌어요? 어머니, 제 과일이 반만 남았어요. 하숙생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직접 목격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부엌을 지나는데 윤지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하숙생들 칸을 뒤져서 먹을 만한 걸 찾고 있었던 거죠. 윤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지는 깜짝 놀라더니 변명했어요. 아 어머니. 물 마시러 나왔는데. 물은 정수기에 있잖아. 왜 냉장고를 뒤져? 그냥 뭐 먹을 게 있나 싶어서요. 남의 음식 가져다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자 윤지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냉장고 하나 못 마음대로 써요? 며느리라서 남의 음식을 훔쳐 먹어도 된다고요? 며느리라고 해서 도둑질해도 된다는 거야? 도둑질이라니요? 그냥 조금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는다고요? 허락도 안 받고? 그날부터 저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까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숙생들이 괜찮다며 말렸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참을게요. 아주머니가 더 힘들어지실까봐.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 며느리 때문에 이 착한 아이들이 참고 있다니. 윤지의 또 다른 일상적 횡포는 하숙생들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탁하는 척했어요. 재현 오빠 죄송한데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택배 하나만 받아주실 수 있어요? 재현이는 착한 아이라 네 괜찮아요 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민수 오빠 이것도 좀 받아주세요. 혜진 언니 이거 좀 들어다 놓아주세요. 점점 더 많은 일을 하숙생들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하숙생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윤지 씨가 저보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라고 해요. 은행에서 돈을? 네, 자기 카드 주면서 비밀번호 알려주니까 가서 50만 원 찾아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며느리가 하숙생을 은행 심부름까지 시킨다고요? 민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 자기는 이 집 며느리인데 가족이 이 정도도 못 도와주냐고. 가족이라서 은행 심부름을 시킨다고요? 당장 윤지를 불러서 따졌어요. 윤지야, 내가 민수한테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라고 했다며? 네, 그랬는데 왜요? 태연하게 대답하는 윤지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남한테 은행 심부름을 시켜? 어머니 저 정말 급했거든요. 사업 미팅이 있는데. 급하면 내가 가든지 정호한테 부탁하든지 해야지. 정우 오빠는 회사에 있고. 제가 가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하숙생을 부려도 된다는 건가요? 윤지야, 하숙생들은 내 직원이 아니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죠. 또 가족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하지만 윤지의 심부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혜진 언니, 제 차 세차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재현 오빠, 제 쇼핑몰 포장 좀 도와주세요. 민수 오빠, 제가 성형외과 가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혼자 가기 무서워서. 성형외과까지 같이 가달라고요. 하숙생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아주머니 윤지 씨가 맨날 이것저것 시켜요. 아주머니, 저희도 공부해야 하는데 윤지 씨 일 도우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데 윤지가 자기 일에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윤지가 뭐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 알겠니? 네. 하지만 윤지는 더 교묘해졌어요. 하숙생들이 거절하면 삐진 척하면서 며칠 동안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험한 표정을 짓고. 어머니, 윤지 씨가 저희를 째려봐요? 어머니, 윤지 씨가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가요.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숙생 혜진이가 울면서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윤지 씨가 저를 교육시키겠다고 해요? 교육? 네, 제가 윤지 씨 부탁을 거절했더니 예 없는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교육시키겠다고요? 윤지가 하숙생을 교육시킨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윤지야, 너 지금 당장 여기 와. 윤지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너 하숙생들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그냥 예의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예? 내가 누구한테 예의를 가르쳐? 어머니,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하숙생들보다 서열이 위잖아요. 서열이 위라고요? 서열? 여기가 조선시대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식구면 식구답게 행동해. 남 부려먹지 말고. 하지만 윤지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뻔뻔한 표정을 보며 저는 정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육장사치에 빠진 며느리. 윤지의 사업이 정말로 잘 되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윤지의 소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어느 날부터 윤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더욱 화려하게 연출했고 얼굴도 또 뭔가 건드린 것 같았어요. 입술이 더 부어올라 있었고 코도 더 높아져 있었고. 윤지야, 너 또 성형했니? 아, 이거요? 시술 좀 받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했어요. 이거 샤넬이에요. 한정판이라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겨우 샀어요. 얼마나 했는데? 1,000만 원 정도요? 비싸긴 한데 사업용이니까 투자라고 생각해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사업용 투자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윤지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었어요. 하숙생 혜진이가 보여줬거든요. 윤지 씨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윤지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유럽 여행 사진부터 시작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들을 자랑하는 사진.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최근에 올린 것 같은데요. 정호한테 물어봤더니 윤지가 지난달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여행?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사업 자금으로 해외 바이어 미팅 갔다고 했어요. 바이어 미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관광지 사진이 많았어요. 에펠탑 앞에서 포즈 잡고 있는 사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타는 사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 속에 윤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남자 그림자가 비치거나 남자 손이 살짝 보이거나. 설마 정호가 같이 간 건가? 정호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윤지 혼자 갔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윤지가 정호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 제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2,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 네,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재고를 확보해야 해요.
정호는 당연히 그런 돈이 없었죠. 그럼 윤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어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해봐요. 엄마한테? 네, 어머니 건물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윤지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왜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다 갚을 건데.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건물은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족이 어려울 때. 그런데 정작 윤지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호도 윤지 편을 들었어요. 엄마, 윤지 말이 맞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너희가 가족이면 나는 뭐야? 엄마도 가족이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며느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이게 내가 바랐던 가족인가? 실장 드러나는 비밀. 그런데 윤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어느 날 윤지가 또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왔어요. 이번에는 입술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정말 부자연스러웠어요. 윤지야, 너 또 뭘 한 거야? 입술 필러 조금 넣었어요. 어때요? 예뻐 보이죠? 예쁘기는커녕 괴상했어요. 입술이 터질 것처럼 부어올라서 말할 때마다 어색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윤지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자연스러웠는데 계속 뭔가를 건드리다 보니까 완전히 인공적인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코는 너무 높아서 아래에서 보면 콧구멍 크기가 다르고 눈은 앞트임 뒤트임에 흰자가 다 튀어나와 붕어 눈 같았어요. 입술은 끝에 무슨 색소를 넣었다는데 배트맨 조커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윤지는 그런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거울 볼 때마다 자기도 취에 빠져서 포즈를 잡고. 윤지야, 성형 그만 좀 해라. 너무 이상해 보인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 예뻐졌는데. 예쁘긴 무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어머니가 미적 감각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어요. 하숙생 민수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저에게 말해줬거든요. 어머니, 윤지 씨가 어제 남자랑 같이 카페에 있는 걸 봤어요. 남자? 네, 좀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어요. 온몸에 문신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둘이 뭘 하고 있던데? 서류 같은 걸 보면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하숙생 혜진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윤지 씨가 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뭐라고? 네. 확실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윤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윤지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자세히 보다가 유럽 여행 사진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울에 비친 남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상반신을 벗은 채로 문신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민수가 봤다던 그 사람이었어요. 윤지가.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며칠 더 지켜봤는데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밤 윤지가 그 남자와 함께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차 안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이튿날 정호에게 말했어요. 정호야, 윤지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직접 봤어. 어젯밤에 다른 남자랑 차에서. 엄마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니야. 윤지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예요. 정호는 끝까지 윤지를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8장 사채업자 등장. 어느 날 오후 집에서 하숙생들 빨래를 걷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영숙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금융 관련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대출 관련 서류입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대출 신청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남편이 남겨준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류도 다 완비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그 남자들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봤다던 그 문신남이었어요. 아줌마 그런 소리 말고요. 돈 빌려간 게 분명한데 누가 돈을 빌려갔다고요? 박영숙 씨 며느리 윤지 씨가 빌려갔어요. 5억 원. 5억 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지 씨가 시어머니 건물 담보로 돈 빌린다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윤지가 제 모르게 제 도장을 가져다가 서류를 위조한 거였어요. 윤지가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갚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온 거예요. 이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월 500만 원이래요. 월 500만 원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아줌마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더 늦어지면 건물 넘어갑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사채업자라는 걸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며느리랑 상의해보고. 상이고 뭐고 없어요. 돈 안 갚으면 바로 강제 집행이에요. 그러면서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놨어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5억 원에 지금까지 밀린 이자 1억 원까지 총 6억 원 갚으세요. 6억 원? 그런 돈이. 현찰로 누가 그런 돈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줌마 문제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윤지가 정말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당장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지야, 집에 당장 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와서 보면 알아. 1시간 후 윤지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태연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게 뭐야? 서류를 내밀었더니 윤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이건 내가 내 도장 가져다가 사채 빌린 거 맞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5억을 내 모르게 빌렸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사업 자금? 그럼 유럽 여행은 뭐고 성형비는 뭐야? 그때서야 윤지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업용이었어요. 사업용? 남자친구랑 호텔 가는 것도 사업용이야? 윤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다 봤어. 내가 다른 남자랑 뭘 했는지. 그러자 윤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남편 배신하고 시어머니 재산 훔쳐가는 게 살려고 한 거야? 어머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내가 날 도와달라고? 5억 어디다 썼는지부터 말해. 윤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실토했어요. 그 돈으로 그 문신남의 빚을 갚았다고. 그리고 성형비, 명품 구입비, 여행비 다 썼다고. 그럼 사업은? 사업은 처음부터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잘 안 됐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업 잘 된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윤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저는 정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정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지야, 이게 사실이야? 윤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윤지야, 대답해. 오빠. 미안해. 그 순간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정말로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5억 원을 내 몰래 빌렸으면서? 정호가 윤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때서야 정호가 윤지의 본색을 알게 된 거였어요. 구장 아들의 절망.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호는 윤지와 큰 싸움을 한 후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호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정호야. 윤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엄마 말씀 안 듣고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여자에게. 다음 날 윤지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사실 윤지가 없어지니까 한시름 놓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아줌마,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도장 찍힌 건 아줌마 거 맞잖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호도 회사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5억 원을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호는 매일 자책하며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정호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제가 사라지면 다 해결될까요? 무슨 소리야? 제가 없어지면 윤지도 빚쟁이들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너 설마.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정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호의 뺨을 때렸어요. 정신 차려. 내가 왜 죽어야 해? 하지만 죽을 년은 따로 있어. 윤지 같은 년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그리고 정호를 꽉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정호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고. 그런 정호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윤지 때문에 내 아들이 망가지게 둘 수는 없어. 10장 윤지의 뻔뻔한 복귀. 그런데 한 달쯤 후 윤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윤지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얼굴에 또 뭘 한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볼에 뭔가를 넣었나 봐요. 더욱 부자연스러워져 있었어요. 태연하게 인사하는 윤지를 보며 저는 치가 떨렸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제 집이라고요? 무슨 낯으로 여기 와? 반성했다고요? 반성했다면 빚부터 갚아. 시간을 달라고요? 시간?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우리 죽겠는데 시간을 달라고? 그러자 윤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정말 가짜 같았어요. 그 부자연스러운 얼굴로 우는 모습이 징그럽기까지 했어요. 기회? 너 이미 충분히 기회 줬어. 그때 정호가 나타났어요. 윤지를 보자마자 정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왜 왔어? 윤지가 정호에게 달려가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정호는 윤지의 손을 뿌리쳤어요. 다시 시작.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달라졌다고? 얼굴도 고치고 온 게 달라진 거야? 윤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정호가 소리를 지르자 윤지도 발끈했어요. 뭐라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계집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윤지가 저를 보며 대들었어요. 뭐라고? 하숙집 사람들은 돈을 주니까 엄마가 좋아한다고. 나도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고 여자 손길이 그립다며. 제가 그래서 오빠가 원하는 걸 줬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줬다고요. 그런 제가 돈 좀 필요해서 썼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아들 살려준 제가? 암튼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윤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하숙생들 챙긴 게 잘못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기를 쳐도 된다고? 너 지금. 하지만 윤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장사로 돈 좀 벌었으면 아들한테 투자 좀 하세요. 뭐? 그렇게 쪼잔해요? 온 아껴서 저승에 싸가지고 가시게요? 허이고야. 쪼잔하다고요? 어머니가 돈 좀 더 주셨으면 제가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사는 며느리한테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 순간 정호가 윤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좀 더 도와주셨으면. 그만해. 정호가 윤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 지금 당장 나가. 오빠, 나가라고. 그런데 윤지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안 나가요. 여기 제 집이에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이 넘은 어른이 바닥에서 떼를 쓰고 있었어요. 하숙생들도 소리를 듣고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고. 윤지야, 그만하고 일어나. 제가 말했더니 윤지가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려웠다고요. 이해해달라고요? 너 이해받을 짓을 했어? 저도 살려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윤지는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오빠 돈도 어머니 돈이잖아요. 결국 다 한 집안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한 집안 돈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하숙집 장사 그만하고 건물 팔아서 돈 만드세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건물을 팔라고요? 하숙집 같은 거 해봤자 돈도 얼마 안 되고. 차라리 건물 팔아서 큰 사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윤지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리고 온 거였어요. 하숙집도 제 생계도 아무것도 관심 없었어요. 오직 돈만. 너 정말. 하지만 윤지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사업 성공이라고요? 5억 원을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 11장 심부름센터 의뢰.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자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얼음 걷듯 마음이 달아가고 있었는데 동네 시장 화장실 벽에 찢어져 붙어 있던 명함 하나가 눈에 띄지 뭐예요. 뭐든지 심부름센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괜히 마음이 쎄했달까요? 그래서 조용히 뜯어왔죠.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을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혹시라도 우리 윤지가 아닐까봐. 그렇지만 사채를 써서 집이 저당 잡히고 외도까지 의심되는 마당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만 원?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속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 전에 예감이 틀렸다고 이 돈이 그냥 허공에 뿌린 거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심부름센터에서 온 남자가 건넨 검은 봉투를 보는데 손이 다 떨리더군요. 설마 했는데 내 윤지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낡은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서류. 그 위에 찍힌 20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억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빚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20억 원이라니.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시적 바람이 아니었더군요. 심부름센터에서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들과 윤지가 만나기 전부터 지속되었던 사채업자와 윤지 사이의 내연관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일도 확보했는데 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아들에게 접근했고 결국 그 재산을 다 가로채고 난 뒤에는 시골의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려 작당 모의했던 내용까지. 제가 그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두 손 두 발이 다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 아들아, 내가 데려온 여자가 색시가 아니라 요물이었다. 너와 우리 집을 모두 집어삼킬 수천 년 묵은 구미호가 들어왔구나. 이 모든 건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윤지가 이런 아이였다니. 제 눈이 제 예감이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 충격적인 진실에 절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야겠어요. 우리 아들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12장 하숙생들의 도움. 그날 밤 정호는 계속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이 빚을, 이 요물들을 어찌하면 좋나. 그런데 하숙생 혜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하숙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도울 방법 없을까요? 아니다, 괜찮아. 너희가 뭘 도와주겠어. 하지만 혜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오빠가 법학과 4학년인데 한번 상의해봐도 될까요? 법학과? 그럼 혹시 정말로? 네, 오빠가 로스쿨 준비하면서 이런 사건들 많이 공부했거든요. 다음 날 혜진이의 오빠 민철이가 집에 왔어요. 민철이는 사건 내용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네, 혼인빙자 사기이면서 동시에 문서 위조예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철이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그 대출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라고요? 정말로? 네, 하지만 증명해야 해요. 어머니가 그 계약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걸. 증명.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 윤지라는 사람이 다른 범죄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범죄? 하숙생들 개인정보를 훔쳐본 것도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물건을 강매한 것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었어요. 변호사 비용이.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다른 하숙생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 비용 모아드릴게요. 너희가? 네,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하숙생 재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도 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술비. 저는 등록금. 하숙생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일들을. 어머니, 저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내가 그동안 베푼 정성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13장 법적 대응. 하숙생들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사건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이건 여러 개의 범죄가 복합된 사건입니다.
혼인빙자 사기, 문서위조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박영숙 씨가 직접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그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므로 사기죄와 혼인무효 소송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무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이 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사채업자들이 또 올 텐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그들의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사채업자들이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윤지가 잡혔다고요? 그 사채업자와 함께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까지요? 윤지 씨는 이미 여러 집안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윤지의 성형비, 명품 구입비, 여행비, 모든 게 다른 피해자들 돈이었습니다. 윤지가 여러 지인에서 뜯어낸 돈으로 그런 사치를 부렸다는 거였어요. 14장 정호의 회복. 윤지가 체포되고 나서 정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가 처음부터 윤지를 의심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너도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여. 하지만 정호는 계속 자책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윤지한테 완전히 놀아났어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며칠 후 정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숙생들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정호는 하숙생들을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 아내 때문에, 아니, 제 잘못으로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숙생들은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형, 괜찮아요. 저희도 어머니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15장 재판과 승리.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윤지를 다시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성형한 얼굴들이 다 망가졌나 봐요. 꼭 부풀어 올랐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얼굴은 거무죽죽한 흑색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만했던 태도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는 계속 사죄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 결과는 우리의 완승이었어요. 혼인빙자 사기, 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든 혐의가 인정됐고 윤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계약이 무효 처리됐어요. 사채업자들도 불법 대출업체로 밝혀져서 처벌받았고 우리가 갚을 돈은 단 한 푼도 없게 됐어요. 남편이 남겨준 건물도 지켜낼 수 있었어요. 16장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하숙생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축하해요. 정호 형도 축하해요. 다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호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호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엄마, 저는 다시는 결혼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면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엄마만 모시고 살 거예요. 정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숙생들이랑도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7장 윤지의 마지막 발악.
그런데 윤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이라고요? 그럼 남의 집 재산 훔쳐도 된다고요? 그리고 정우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사랑했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편지가 왔으나 제가 받는 족족 다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얼마나 깔보면 이딴 글을 짓거리는지. 정말 곤장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18장 진짜 가족의 의미. 윤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하숙집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정호는 예전보다 더 성실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숙생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형, 오늘 회사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식탁. 이게 제가 정말로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숙생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곧 졸업인데? 졸업하고도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졸업하면 취직해야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정말 집 같거든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다른 하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정호 형도 진짜 형 같고요.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였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19장 하숙생들의 성장. 시간이 흘러서 하숙생들이 하나둘씩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해요. 어머니가 줄에 서주세요. 어머니, 제가 낳은 아기예요. 어머니 외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구나. 특히 혜진이의 오빠 민철이는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장 정호의 새로운 사랑. 윤지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을 때 정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호 씨에게서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숙집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키우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그 눈빛이 정말 진실했어요. 수연이는 윤지와는 정반대였어요. 수연이는 윤지와의 일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무효가 되었다 해도 있었던 과거이니만큼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심사숙고한 뒤 수연이는 답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 씨를 향한 자기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답을. 수연이는 그 뒤로 오히려 더 하숙생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고 제 일도 도와주려고 했고.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래요? 어머님, 하숙생들 빨래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계산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1년 후 정호와 수연이는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결혼이었어요.
수연이네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결혼 준비도 양쪽에서 공평하게 나눠서 했어요. 무엇보다 수연이는 하숙집을 그대로 두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 저도 하숙생들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 가족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이번에는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았어요. 에필로그 진정한 복의 의미. 지금은 수연이와 정호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손자도 태어났어요. 수연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예요. 하숙생들을 친동생처럼 챙기고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젯밤 저는 부엌에서 내일 하숙생들 줄 밑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와서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는 게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남의 자식들에게 베푼 정성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윤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하숙생들, 수연이 그리고 변화한 정호까지. 모두 제가 베푼 사랑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졸업한 하숙생 중 한 명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떡을 사들고 와서 모든 하숙생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지금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숙생들이 하나 둘씩 돌아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해주셨어요? 어머니, 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밥을 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남의 자식들 잘 키우니까 정말 복이 오긴 온다. 윤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넘어야 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진짜 복이 찾아왔어요. 착한 며느리, 건강한 아들,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는 하숙생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저는 밥솥 뚜껑을 열면서 생각해요. 내일도 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사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제 곁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제가 베푼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진정한 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저 역시 정호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주고 표현해 주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런 후회를 더하지 않도록 다 큰 아들이지만 내 아들 정호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에게 저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줄 생각입니다. 정호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한결 마음도 표정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숙집 어머니 박영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면서 끝. 남의 자식 잘 키우면 내 자식에게도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복이 오는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을 뿐이에요. 진짜 복은 윤지 같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제가 키운 남의 자식들이었어요. 박영숙의 마지막 독백 중에서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집에 사람 하나 들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네요. 어렵사리 되찾은 행복이 영숙님의 가정에 오래오래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천국의 라디오는 물러갑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